성폭행범의 재산 지키기입니다. 자, 이거 진짜 이 재판 관련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진짜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이렇게 올라오실 겁니다. 자, 한 50대 남성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 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죠. 이건 정말 저 사건 자체도 화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50대 남성이 2000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딸 한 명을 뒀는데 2011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을 합니다. 이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5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 남편은 2019년 8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2019년 12월 아내는 50대 남성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요. 50대 남성의 유일한 재산이자 그들이 살고 있는 빌라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50대 남성이 빌라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친딸을 성폭행했습니다. 정말 사람도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런데 이 소송,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그 부인에게 당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거는 가정법원 판사 입장에서 봐서요. 이걸 내가 법적으로 따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냥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인용을 할게라고 한 겁니다. 이 액수도 작게 들리시겠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혼 소송에서 5천만 원은 최고 액수입니다. 사실상 5천만 원 위자료로 주라고 했고요. 또 재산 분할도 받아들여서 5,200만 원을 아내에게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성이 가지고 있는 돈이란 게 빌라밖에 없었으니까 그 빌라 마음대로 못 팔게 묶어놔라라고 가처분도 받아들여 줬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이 순풍에 돋단 듯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벼랑간 아내와 딸이 그 살던 빌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아내와 딸이 빌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50대 남성이 법적으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빌라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네,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안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아내가 외국인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일이 있었을 수 있죠.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 빌라를 산 사람이 어떤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상대로 매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가 있는 그 빌라가 알고 봤더니 벼랑간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자, 근데 그 빌라를 샀다는 여성이 이 50대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아버지라는 인간 하고 또 무슨 이런저런 연관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서요? 이 50대 남성 아버지가 이제 친딸을 성폭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빌라를 최종적으로 가져간 사람이 이 변호사의 아내였습니다. 이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이 남성은 변호사한테 1억 2천만 원의 보수 계약을 해요. 근데 좀 금액이 크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 빌라를 처분할 권리를 넘깁니다. 그 1억 2천만 원 줄 돈이 없으니 빌라를 당신네가 가져라. 나를 변호해줘. 그러니까 나를 변호해줘. 이렇게 했는데 이후 이 변호사가 이혼 소송이 나오자마자 다음 날 바로 이 빌라를 여성한테 파는데 그 여성이 자기 아내인 거예요. 야, 양 변호사님. 아니, 진짜 변호사들 다 이런 거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를 보고 그러세요? 변호사가 뭐 문제를 일으키는... 아니, 물론 변호를 받으면 당연히 뭐 합당한 보수는 뭐 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래도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봤을 때도 금도를 명백하게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법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거 나한테 줄 돈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돈 주기 싫어서 빼돌린 거 아니느냐. 그게 이제 법률용어로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거든요. 그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아니 저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진짜 자기 와이프와 그 자기 친딸, 더군다나 그 친딸은 지가 직접 이렇게 성폭행을 한 그 피해, 거기 그 줄 것까지 이렇게 뺏어간다는 게 이거는 정말 와 저는
일단 그 친딸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있는데, 진짜. 네. 사실 이거는 너무나 이제 충격을 주는 거고 너무 이제 그 여성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충격을 받는데 사실 이 남자 아버지들도 칠딸을 성폭행하다가 잡히면 어쨌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후회는 당연하죠. 하고 당연하죠. 뭔가 미안해하고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걸 부끄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그 딸에 대한 죄책감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뭐 책임감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그 외국인 여성이 딸을 낳았을 때 정말로 딸로 생각을 하고 아내로 생각을 한 건지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보여줘야 될 생각도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 국리만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으로도 볼 수 없고 아버지로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와 딸, 특히 딸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빌라는 범행의 현장이잖아요. 계속 그 집에서 그런 일을 당했던 거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이 외국인 엄마 또 지금 미성년자 딸 입장에서는 그 살던 그 범행 현장에서라도 계속 살아야 하니까 그거라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또 쫓겨나게 생겼다? 아,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사실 이때 보니까 2000년에 엄마가 결혼을 하고 2011년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는 걸 보니까 딸이 10살 정도부터 한 19살 정도까지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과 10대 시기에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트라우마가 강할 것이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빌라에서도 이제 당연하죠. 이주하는 것이 좋고 아버지하고도 완전히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옛날의 추억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는 게 첫 번째기는 한데요.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도 만들어져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아야 되는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벌이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외국인 여성으로 이제 와서 결혼을 한 어머니께서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가 좀 걱정스럽고 딸은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상태에서 과연 엄마에게 또 방패막이가 서로 돼줄 수 있을까 또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 모녀 정말 사회가 도와주었고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판에서 이 변호사 측과 아내 측 각각 또 어떤 주장을 폈습니까? 그거 설명해야 되는 제 입장이 또 굉장히 난감합니다. 뭐라고 하실지 제가 걱정스럽긴 한데. 예, 일단 해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회행위라고 하는 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게 내가 만약에 이걸 가져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을 거라는 걸 알면서 그리고 최소한 알 수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사람이 성범죄 사건을 저질렀지 않았냐. 예. 친딸 성폭행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될 상황 아니었냐. 우리는 이 성범죄 사건의 수임료를 받으려고 한 거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줘야 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변호사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옆에 계신 박 소장님이 피식 웃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저를 노려보세요 그렇게. 아니 진짜 변호사 다 이렇습니까 진짜? 아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전국에 지금 혹시 이분 누군지 개인적으로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변호사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분들 그러니까 아내 측을 도와줬던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분도 변호사였어요. 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아내 측을 도와준 변호사에서 아니 딸을 성폭행해서 지금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사람인데 그러면 부인이 그 이혼 소송을 당연히 하려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가 어떻게 그걸 모르겠느냐? 자, 바로 그 부분 양 변호사님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도와준 변호사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변호사가 아내도 도와줬습니다. 그 변호사도 그렇게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모르겠냐?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재판부는 이 변호인 좋지 않게 봤습니다. 이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 수임료 명목으로 부동산 처분권을 넘겨받은 것도 그런데 이걸 자신의 아내한테 매도했다라는 거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매우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사해 행위가 인정이 되고 또 변호인 아내의 악의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 진짜 정말 재판부가 뭐 당연하지만 워낙 요즘 재판이 좀 예측 불허인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정말 잘 됐어요. 예? 잘 됐죠. 그리고 이제 아내를 도와준 변호사가 입장을 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끔찍한 성범죄의 피해자이면서 집에서도 쫓겨날 뻔한 피해자가 구제를 받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했고요. 덧붙인 게 저는 좀 되게 좀 찜찜합니다.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변호사 수임료를 내야 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을 빼돌리는 행위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라고 밝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또 나쁜 변호사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이 악마의 변호인도 있는 거고요. 또 그걸 막는 변호인도 있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은 막는 변호사 아니면 악마의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저는 대마왕이게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지켜보기로 하죠, 우리 양 변호사님. 자,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